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제 짤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자, 오늘의 짤강은 생명과학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생명과학으로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짤강은 여러분들 1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중요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시험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짤강이 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의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강 그래서 여러분들 짧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자연의 탐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쓸지 연역적 탐구 방법을 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먼저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 현상을 관찰하다가 이제 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다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왜 저렇지? 그래서 관찰할 주제가 생각이 나서 주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찰을 할지, 어떤 절차를 걸칠지 이것을 고안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관찰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료를 분석합니다. 결과를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 원리, 일반적 법칙을 알아내는 방법. 그것을 바로 우리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설 설정이에요. 자, 이 가설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가설 설정의 단계가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주위를 관찰하다 보니까 참새, 타조, 오리 뭐 갖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날개가 있는 종류들은 좀 뭔가 좀 특이하게 깃털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깃털이 있는 것 같아. 자연현상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관찰 주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류는 깃털이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조류는 깃털이 있을까가 주제야. 그러면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관찰하겠다. 뭐 물가에 가서 하늘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거치겠다. 사진을 찍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관찰을 수행을 합니다. 자, 관찰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참새, 타조, 오리는 모두 다 새인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깃털이 있더라고.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모든 새는 깃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갈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설정하냐면 가설을 설정해요. 그러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정적 결론, 잠정적 해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정적이라는 말은 포텐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포텐셜. 그러면 포텐셜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해답을 내놓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답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설을 설정하고 난 뒤에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그냥 그렇죠. 관찰 주제를 설정하고 난 뒤에 그냥 주제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는 건데 뭐 그것도 실험이라면 실험이겠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내가 내린 해답이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지랑은 조금 다르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인데요. 먼저 관찰을 해요. 그리고 나면 자연현상은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설정해요. 그러면 그 가설에 따라서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과를 분석하죠. 결과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요. 결론을 냈는데 가설과 일치해? 그러면 나는 그걸 일반화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실험을 보니까 가설이 틀렸어. 그러면 다시 가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반대의 가설을. 그러면 지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오리는 깃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자연현상을 보니까 오리는 다 깃털이 있어. 됐니? 자, 그런데 그러면 가설을 설정했어. 그 다음에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모든 새를 다 관찰하는 거야. 깃털을 다 가지고 있어. 모든 새가 깃털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오리는 새야. 그러니까 오리도 깃털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연의 탐구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일반적 원리와 법칙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라는 게 귀납이에요. 그에 반해서 연역은 내가 자연현상을 관찰해보니까 이럴 것 같더라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 잠정적 결론, 잠정적 해답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설과 일치하면 그걸 나는 결론을 노출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맞죠? 근데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탐구 설계 및 수행 이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하게 될 실험들은 전부 다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귀납적 탐구 방법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저것도 진화했네? 저것도 진화했네? 다 진화했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거든. 진화론이 대표적인 귀납적 탐구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가설이 맞다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반론을 전부 다 아니야 그 반론 틀렸어 아니야 이 가설 맞아 라고 내가 다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가 매우 중요해요. 대조 실험과 변인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잠정적 결론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럼 탐구 설계 및 수행가 있습니다. 대조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대조 실험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대조라는 말은 뭐냐면 반박거리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대조라는 건 뭐라고? 반박거리. 그러면 이 반박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대조군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고기를 상온에서 놔두면 그러니까 고기를 파리가 접근하면 고기에 파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구더기가 생겨 라고 하는 실험을 세웠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생각했을 때 가설이죠. 맞죠? 그럼 봐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했으면 그건 실험군이에요. 그럼 봐봐. 고기가 그 파리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군이 되는 거야. 근데 아니 파리 안 드나들어도 구더기는 뿅 하고 생겨 라고 하는 반박거리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반박거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가 못 드나들도록 해야 된다. 맞죠? 그러면 파리가 못 드나들도록 하는 것이 그럼 뭐가 되느냐? 대조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기를 병 안에 넣고 하나는 병 안에 넣고 또 다른 하나도 병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하나는 뚜껑을 덮어. 그러면 파리가 드나들지 못하겠지? 근데 하나는 뚜껑을 열어. 그러면 파리가 드나들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대조실험. 다시 대조실험을 왜 한다고? 반박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했다? 실험군. 그 다음에 그 반박거리를 없애야 한다? 대조군이 되는 거죠. 이미 10분을 넘었어요. 첫 번째 시간부터 오버했네요. 미안해요. 5분 안에 마칠게요. 변인 통제. 자, 그 다음에 또 변인 통제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 변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 진짜 그 가설만 맞다라는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걸 다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 변인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얘들아, 또 말이 어려워. 이 말이 또 어려운데,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으로 나눠요. 독립 변이란 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고, 종속은 결과예요. 종속 변이는 결과야. 자, 그럼 얘들아, 방금 전에 내가 들었던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실험 결과는 뭐예요? 그렇죠. 구더기가 생겼다. 그러니까 병을 열어뒀더니, 병뚜껑을 열어뒀더니 구더기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험 결과예요. 그러면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병에 넣고 하나는 접시에 넣고 이래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는 뚜껑을 덮고 하나는 뚜껑을 열었어. 그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가설이 맞다는 걸 진짜 증명하기 위해서 조작해 준 거죠. 조작 변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 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병뚜껑을 열었다 닫았다가 조작 변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했을 때 파리가 드나들 수 있다면 구더기가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파리가 드나들 수 있는 게 원인이 돼서 구더기가 생겼어. 원인. 그게 조작 변이에요. 그게 내가 조작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통제해줘야 되는 거야. 전부 다 막아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다 막아야 돼. 병이다 접시다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다 소고기다 안 되고요. 3일 썩혔다 5일 썩혔다 안 되고요. 똑같은 상온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하나는 상온에 넣고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변인들을 다 통제시켜서 똑같은 실험 결과를 만들어줘야 돼요. 대조군과 실험군이.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변인 통제가 중요하다. 자, 조작 변인만 달라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통제해줘야 돼. 통제 변인.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묶어서 뭐라 한다고? 독립 변인. 그러면 실험의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종속 변인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과를 분석하는데, 자, 얘들아, 결과를 분석할 때는 절대적으로 뭘 하시면 안 되냐면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규칙성을 끌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생물은 파리가 드나들 수 있다면 구더기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걸 내면 안 되고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만 딱 봤을 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 그게 결과 분석이야. 병뚜껑을 열었을 때 파리가 드나들었고 파리가 드나들자 구더기가 생겼다. 요게 딱 결과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그건 결론 도출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설로 정립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똑같은 실험에서 똑같은 조건의 실험을 과학자들이 반복적이고 여러 번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 가설은 일반화되고 학설로 정립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확인 문제가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자연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오늘 자연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